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인해 영국에게 홍콩을 넘기고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상하이, 닝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돼요. 청나라에겐 아주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서태후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청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아편 전쟁이 끝난 8년 뒤에 1850년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태평천국입니다. 당시 청나라 국민들은 막대한 배상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태평천국을 만들자며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내후외환에 위태로웠던 시기였던 1850년, 한풍제가 20살의 나이에 청나라 9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풍제요? 한풍제의 고난은 즉위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려 했지만 연신 패배했거든요. 특히나 한풍제의 첫 아내가 즉위 1년 전에 사망하면서 황실의 혈통을 잇고 황실의 안정을 위해 1851년 수녀 선발 제도를 통해 후궁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총 10명의 후궁을 선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황제의 눈에 띄어서 궁에 들어오게 된 후궁이 바로 18살의 서태후였습니다. 아, 후궁으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서태후의 본명이 서태후가 아니란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태후의 서는 그 동서의 서인 거죠? 맞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아, 그럼 서쪽입니다. 동태후예요? 본명이 있을 텐데. 아니야, 동태후는 따로 있었어, 내가 알기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서태후는 자금석의 서쪽에 살아서 서태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서태후가 있다면 당연히 동태후도 있겠죠. 맞아요, 동태후 있었어.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던 거죠. 사실 중국에서는 자이태후, 자한태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서태후와 동태후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후궁의 등급은 황후 아래 7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5등급 귀인으로 입궁한 서태후는 당연히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후궁 선발에 들어왔던 동태후는 후궁 선발 때 1순위로 들어와서 불과 40일 만에 황후의 자리를 꿰찬 거죠. 당시의 청나라의 후궁들은 등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감 수량과 품질, 음식의 양까지 사실은 차별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 차별적으로요? 당연하죠. 등급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서태후는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해요. 과연 서태후는 황제의 환심을 어떻게 사려고 했을까요? 그래도 좀 미인계? 그렇죠. 그냥 단순한 미인계 아니면 하루는 기르던 고양이를 갖다가 한풍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일부러 풀어놓고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면서 눈물 지으며 찾는 척을 했다 그래요. 연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눈물로 청순 가련함을 어필을 해가지고 황제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번에도 한풍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태후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풍제가 본인이 직접 연기하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경극을 좋아했어요. 황제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거죠. 예. 그러다 마침내 서태후는 황제의 관심을 얻고 합방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후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방이죠, 사실은. 네. 예.
청나라의 합방 문화에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황제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황제 침소에 들어가는 후궁들은 모두 알몸으로 털옷이나 이불을 걸친 채 황관들의 안내를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서태후도 이런 방법으로 합방을 했겠죠. 그리고 입궁한 지 4년 만인 1856년 서태후는 22살의 나이로 황자를 낳게 됩니다. 와. 그거 하면 이제 신분 상승은 이제 예견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황후인 동태후도 갖지 못한 한풍제의 첫 아들이었어요. 아하. 서태후는 이로써 명실공히 황후 다음가는 지위와 함께 황자의 모우라는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전쟁이 터지면서 영국과 프랑스, 거기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청나라는 전쟁을 멈추고 1858년 6월 텐진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들 텐진 조약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수도 베이징으로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풍제는 서태후와 황자, 그 외 후궁들을 데리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그렇구나. 열하에 있는 별궁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만리장성 어떻게 넘었대? 황제니까 문을 열었겠죠. 전 만리를 걸어간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베이징은 이제 뭐 넘어간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도망간 황제 한풍제를 대신해서 수도 베이징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이복 동생이었던 공친왕이었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은 이복 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두 사람은 황위를 두고 계속 경쟁을 하던 사이였던 거죠. 듣기로는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이 외국인들이랑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공친왕은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한풍제를 대신해 자금성에 남아 있었어요. 사실 한풍제가 시킨 거죠.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베이징 조약 주요 내용 1. 청나라는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2. 영국과 프랑스에 지급할 배상금을 2배로 늘린다. 3. 영국에게 구룡반도,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양한다.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의 강자였던 청나라를 제패하면서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구 열강이 막 침략해 온 상황에서 서태후가 권력을 잡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서태후가 청나라의 역사에 전면에 나서게 될 기회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열하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던 한풍제는 1861년 결국 병을 얻어 열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풍제가요? 예, 그때 한풍제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어요. 뭐야? 서태후는 겨우 27살이었죠. 한풍제가 죽은 이후에 누가 황제 자리에 올까요? 그 아들. 황자인가 그러면? 공친왕이 할 것 같은데? 아닌가? 바로 동치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친어머니인 서태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는 한풍제가 남긴 유언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무슨 이거는 뭔가 유언이었는데요? 자기 뜻과는 반대였나 보다. 한풍제는 어린 아들이 황제에 오르더라도 제대로 된 정사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치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필할 8명의 대신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한풍제는 팔대신에게 권력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한 가지 방비책도 내놓습니다. 뭐죠? 어떤? 바로 동태후에게
어상이라는 도장을, 황제에게는 동도당이라는 도장을 하사한 겁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어상, 오른쪽에 동도당입니다. 이 실제 그 도장이에요? 예, 실제 도장입니다. 대신들이 황제의 명을 발표할 때 첫 시장에는 어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도당이라는 것을 찍어야만 정식 문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뭐 의사결정할 때마다 저 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핵폭탄 같이 이렇게 돌리듯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거죠. 비유적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결정을 한 명만 못하게 하는 거구나, 모든 일을. 쉽게 말하면 황제와 동태후에게 팔대신의 의견을 거절할 거부권을 준 셈이었죠. 그럼 5살이었던 황제의 도상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엄마지. 서태후한테 였나요? 동도당은 서태후의 몫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게다가 한풍제의 의중과 달리 팔대신이 한풍제의 유지라며 어린 황제인 동치제를 앞세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서태후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절대 당연하죠. 아니죠. 그래서 팔대신을 몰아내기 위해 두 인물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인물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럼 동태우죠. 동태후한테 도장을 줬으니까요. 또 포섭할 수 있는 사람 나온 공친왕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바로 동태후와 자금성에 남아있던 공친왕이었습니다. 서태후는 동태후와 공친왕의 이런 속내를 미리 파악하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극비리에 궁중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유정변입니다. 한풍제의 조문을 온 공친왕은 며칠간 열하에 머무르면서 두 태후와 함께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팔대신이 한풍제의 관을 들고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두 태후가 먼저 자금성에 도착하는 거죠. 먼저 선수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궁의 대신들을 설득해서 팔대신을 친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공친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베이징 조약으로 친분을 맺어둔 영국 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 외세를 끌어들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자금성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신들에게 동치제가 열하에서 두태후의 수렴청정을 승인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팔대신이 마음대로 황명을 고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네. 반역이네요. 몰아갔구나. 예. 그리고 이들을 즉각 처결해야 된다는 황명에 담긴 교지를 전합니다. 아니, 황명이 담긴 교지를 위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린 황제는 글을 쓸 줄 모르니 초고를 작성한 건 황태후였죠. 바로 서태후입니다. 와, 이렇게 몰아내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팔대신은 목이 잘리거나 유배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 드디어 동치제의 황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팔대신을 몰아내고 정변에 성공한 서태후와 동태후 그리고 공친왕 이 세 사람의 시대가 열린 거죠. 와, 말이 동치제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셋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태후의 수렴청정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거의 생각보다 안 넓네요, 여기. 그것도 그냥 임금님 의자네, 그냥. 막이 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앞에는 황제가 있고 뒤에서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때 그를 모르는 동태후를 대신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던 건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의정왕이라는 큰 권력을 갖고 위세를 부리는 공친왕이 신경 쓰였죠. 공친왕이 약간 더 위협적이었나 보네, 그러면. 예.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친왕을 내칠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바로 황제의 이름으로 공친왕을 의정왕에서 파면한다는 교지를 내립니다. 봐봐 너무 그냥 자기가 줬잖아요, 의정왕 자리. 그럼 서태후는 공친왕을 어떤 제목으로 내쳤을까요? 恭亲王从议政以来，枉自尊大，诸多骄傲，倚仗爵高权重，目无君上。看朕冲凌，诸多邪志，往往暗使离间，不可细问。 또 다시 가짜 교지를. 완전히 모함이네요. 그냥 막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거네 그냥. 당연히 서태후가 적은 교지였는데 태후는 대체 왜 이런 제목을 적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공친왕이 두 태후와 정무를 논하는 자리에서 태후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때 불경스럽게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논쟁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이런 공친왕의 태도를 보고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그러면 동태우도 동의를 한 거예요? 동태후는 그냥 서태후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서태후가 동태후한테 언니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거 봐. 쟤 지금 완전 미쳤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그래?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한다니까? 야, 안 되겠네 이제. 내려 떼다 쳐야 돼. 내쳐야 돼. 야, 찍어. 아유. 그런 거죠. 아 진짜 큰 짝이 너무 잘 맞는다. 아 이대로 끝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공친왕은 서태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누이춥니다. 관료들도 공친왕 구명에 나서요. 실질적인 정무는 그가 관장했으니까 갑작스레 공친왕의 자리를 비우면 정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친왕은 서양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니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소통하는데 제격이었어요. 서태후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친왕의 의정왕 직위는 박탈하되 자신의 손안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직만 보장해 줍니다. 이제 공친왕의 목숨줄은 서태후가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이 내린 어느 거죠. 정도 그냥 박탈 당했으니까 이제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지. 진짜 뭐 공친왕은 서태후의 꼭두각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를 장악한 서태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였을까요? 외모?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외모라고요? 미모를 가꾸는 거죠. 27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태후의 시중을 들었던 궁녀의 말에 따르면 서태후는 외모 치장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욕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뭐죠? 옥역산이라는 게? 옥? 옥으로? 옥을 갈았나요? 원료는 바로 새똥이었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똥으로? 예. 새똥? 예. 그 새똥 그 차에 싸는 그 새똥으로요? 그게 약간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썰이. 진짜. 그리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는데 그리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는데 때때로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 기름으로 전신 마사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음을 위해 갓 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징그러. 이 얘기는 들었던 어른이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야기. 아니 근데 이때 산모들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선택된 산모들은 서태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린 채 가슴만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인유를 마셔서 그 청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런 썰이. 아,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산모 우유 시중에 나왔겠죠. 서태후가 피부만큼이나 관심이 많았던 게 머리 치장이었어요. 황가는 종종 그녀의 명으로 베이징 거리에 나가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관찰을 했고 그중 예쁜 스타일을 골라 서태후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3에서 5일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가 오히려 트러블 더 나고 머리 맞아. 치장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맞아, 맞아. 예, 바로 탈모였습니다. 그래. 탈모.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궁녀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국녀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유, 무서워서 이거 빗질을 하겠나. 진짜? 예, 그런데 평화롭게 자금성을 차지하고 앉아 권세를 누리던 서태후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갑자기? 동태후 이때까지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서태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태후는 왜 서태후와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누군가 이간질 시켰지. 아, 이간질. 그건 바로 서태후의 스캔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 한풍제가 죽고 난 후에 젊은 나이에 권세를 쥔 미모의 여성인 서태후를 두고 모종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서태후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죠. 아, 궁 밖에서 젊고 잘생긴 경국 배우들을 몰래 궁 안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오, 이거 엄청난데?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황제인 동치제 황후를 간택하는 일이었어요. 오. 성년이 된 동치제의 황후 간택은 서태후가 입궁했던 방식대로 수녀 선발 제도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서태후에게 황후 간택은 단순히 자신의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족이 되어줄 자신의 편인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동치제가 생모인 서태후의 뜻을 감히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하는 인물을 황후로 선택한 거죠. 와. 바로 효철이 황후입니다. 오, 닮은 것 닮았어. 같은데? 서태후는 동치제의 선택에 당연히 크게 분노하게 되죠. 이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한 서태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타임. 서태후는 동치제가 자신이 추천한 여인을 황후로 선택하지 않자 동치제에 이것을 방해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후의 침실에 드나들지 말라. 두 사람의 합궁을 막았던 거죠. 아내도 못 만나게 아니 하고. 근데 서태후님은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는 남자들 자유의 만나면서 네. 근데 꼭두각시 황제였던 동치제는 동침에서까지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서태후의 괴롭힘 때문에 무력감에 빠집니다. 황관들은 이런 동치제를 위로하겠다면서 그를 기생집에 데려가요. 아이고. 그런데 동치제의 방황은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동치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예요. 어떻게? 당시 그의 행적 탓에 매독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어요. 천궁유문이라는 책에 보면 동치제가 매독에 걸렸다는 내용이 있고 동치제의 스승이었던 옹동화의 일기에도 동치제의 병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매독으로 추정되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어머.
하지만 황실 공식 자료나 어이의 처방전에는 사인이 천연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동치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인 황후가 또 계속 눈에 까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동치제가 병으로 알아눕자 서태후는 며느리인 황후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병문안을 하러 동치제를 찾아갔는데 서태후는 황후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다음 종아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결국 황후는 동치제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결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서태후가 며느리에게 황제를 따라가라며 자살을 강요해서 황후가 금가루를 물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일리 있어. 악녀가 많네요. 심지어 서태후가 황후에게 자살을 강요한 이유가 야사에 적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후가 동치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더 이상 섭정을 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니, 심지어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너무 끔찍하다. 이 호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실 다 귀족 집안의 여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황후도 자기가 이제 죽음에 몰릴 일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 친정 아버지가 서태후의 무서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회신을 간단하게 답은 황후께서 아실 겁니다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 말은즉슨 이제 서태후가 황후에게 강요하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2살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동치제도 죽었고 남편도 없고 이제 권력을 가질 명분이 없잖아요. 동치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황실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서태후는 발빠르게 다음 황제를 물색합니다. 이번엔 또 누구예요? 바로 4살이었던 광서제였어요. 4살. 사실 광서제는 황제가 되기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때문에 광서제의 황제 즉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서태후에게는 황제가 어릴수록 수렴청정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꺾지 않았죠. 결국 그녀의 위세에 눌린 관료들은 반대하지 못합니다. 서태후 성격이면은 동태후도 그냥 어떻게 내쳤을 것 같은데요. 뭐 언니 그따구로 하실 거예요? 언니 저한테 그따구로 하실 거죠? 그러면서 이 야사에 따르면 동태후에겐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무기지? 환풍제가 죽기 전에 교지를 남겼다는 거죠. 이 교지에는 만약 서태후가 아들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녀를 죽여라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걸 서태후는 모르는 거예요?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한풍제의 교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했구나. 그런데 한날은 동태후가 심하게 아팠을 때 서태후가 자신의 피로 감기약을 만들어 갖다 바치자 동태후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풍제의 교지를 불태워줬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자신의 피로요? 자신의 피로요. 독해. 그런데 광서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동태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태후는 죽었다고요 또? 예. 물론 이것도 설이 분분해요. 갑작스러운 동태후의 죽음을 두고 서태후가 동태후를 독살하고 혼자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정황상 서태후가 어떻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있지만 동태후의 사인은
뇌출혈이 유력합니다. 아, 동태호만 믿고 있었는데. 그럼 광서제에겐 서태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광서제도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짜증났죠. 그런데 광서제는 서태후 밑에서 늘 질책과 비판 속에서 훈육됐기 때문에 서태후 앞에만 가면 얼어붙은 얼굴을 했어요. 무섭죠. 서태후는 광서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언짢아했습니다. 너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자꾸 사색이 돼서 벌벌 떠냐고 이모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서태후의 아래서 순조교했던 광서제는 결혼할 나이 16살이 되면서 서태후의 간섭을 점점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사춘기 왔다. 그치? 중2병 왔거든 이제. 왔어. 중산병. 황법에 의하면 황제는 16살에 황후를 정하고 친정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오. 황후 간택에 또 관여하겠네요. 맞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 책봉을 계속 미뤄요. 안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중2병이었던 이 광서제가 엄청 난동을 부려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막 궁궐의 유리까지 깨질 정도의 사단이 나가지고 폭발했네요.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바로 서태후가 대혼식의 날짜를 정하고 자기도 권리를 모두 내려놓겠다.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이거는 돼. 엄청난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유리 한 번 부셨다고 해서 그래 이 이모가 미안하다.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난 이만 깨끗하게 은퇴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서태후가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어줄 리가 없죠. 예. 서태후는 중요 인사를 임명하거나 국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는 황제가 명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자신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서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조카인 융유황후와 결혼시켜요. 이 사진 속에서 서태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융유황후고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할 황후를 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조카를 황후의 자리에 앉힌 거죠. 조카랑 조카가 결혼한 거네요. 게다가 결혼했을 당시에 광서제보다 3살이 더 많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관례대로 보아도 황제의 정비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뭐 서태후는 뭐 그 알 바 아니겠죠. 그렇죠. 서태후한테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태후 때문에 원치 않는 황후를 맞이한 광서제는 친정을 앞두고 서태후와 멀어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태후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로 하는데 바로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파괴된 황실 정원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화원 복원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충당하느라 청나라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엔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갚고 있었는데 이화원 복원에만 무려 은 800만 냥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청나라 한 해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배상금 갚기도 벅찬데. 근데 이화원에서 벌어진 서태후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서태후는 옷과 장신구, 손톱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화려해. 아니, 저거 손톱이에요? 맞습니다. 뭐야? 이건 청나라 귀족 여자들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장신구, 호갑투라고 합니다. 만주족 여자들은 손톱을 1cm 이상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톱이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곡갈 같은 장신구를 씌웠던 거죠. 그리고 후궁들의 호갑투는 금, 은, 동, 바다거북 껍질 등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게 말이 돼요? 저렇게 긴 꽃갈콘을
네일 아트, 네일 아트. 청나라의 네일 아트. 그런데 이것도 아무 여자나 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바로 서태후 같은 최상류층 여성들, 특히 황실 여성들이 주로 애용을 했습니다. 저 정도 손톱길이면 뭐 아무것도 못할 손이긴 하네요. 그죠. 머리도 못 빗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지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서태후는 최고급 순백 비단의 화려한 자수가 새겨진 이것을 선호했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7일에서 8일간 술을 놓아서 완성한 이것은 뭐였을까요? 비단옷?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태후가 이 양말을 한 번만 신는데요.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3,000명이 서태후의 버선을 만들려 했다고 전합니다. 3,000명? 아니 빨아 신으면 되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1년에 1만 냥 정도의 은이 쓰였다고 해요. 버선을 만드는데. 예, 버선 1년에 만든대. 근데 당시 1만 냥은 황족이 받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손톱에 끼는 거 버선. 그 옷은 또 얼마나 비쌀 거예요? 당연히 이런 까탈스러움은 그녀가 입는 옷에도 적용이 됐죠. 한번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거 뭐, 오. 서태후가 옷 위에 걸치고 있는 게 뭘까요? 진주? 그쵸. 예, 맞습니다. 300여 개의 진주로 만든 진주 망토였어요. 와 진주 망토 저거 하나만 해도 있어요? 비싸지 않나? 서태후 사후에 그녀의 옷이 700박스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치장이나 의상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목욕 후에 사용하는 수건에까지 비단과 금실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와 아, 목욕 수건이에요? 목욕한 뒤에 몸을 닦는 수건도 한 번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요, 피부에. 그러고 이제 다음 수건으로 바꾸는 거죠. 우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대고 다음 수건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네. 정말 황당하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과일의 향을 좋아해서 항아리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디퓨저처럼 썼는데 환관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새 사과로 바꿔야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사과만 15만 개였다고 합니다. 과일 모양의 보석을 유독 좋아하고 아꼈다고 하는데 또 그 서태후의 보석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일 모양의 보석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이 보석은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수박. 수박. 예. 이 보석이에요? 옥으로 만든 수박 모양입니다. 와, 먹으라고 해도 먹을 듯한 정말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네. 이 에메랄드 비치 수박은 서태후가 은 500만 냥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가장 아꼈던 보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수박을 가장 튼튼한 천장에 두고 기계식 자물쇠까지 채워두었고 환관들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석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보석을 볼까요? 삼겹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엄청 유명한. 오겹살. 동파육이라고 들어봤나요? 동파육. 동파육을 정확한 보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보석이라고요? 예, 보석입니다. 자연의 무늬가 저건 거죠. 아, 진짜요? 또 있습니다. 배추? 배추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옥으로 이 정도 만들려면 이거 미켈란젤로 와야 되는데? 이화원에서 진귀한 음식과 보석으로 사치를 하면서 화려한 정곽을 만드는 등 이화원 꾸미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동안 광서제는 호시탐탐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네. 바로 그때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유. 서구 열강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청나라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였던 일본하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요? 청나라는 북양대신이라는 이홍장과 함께 양무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신경을 쓴 건 해국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이후 1871년 북양, 남양, 복건, 광동 4개의 서양식 함대가 만들어졌어요. 4개의 함대 중에서도 최강의 함대로 불린 북양 함대를 필두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군 함대를 구축한 거죠. 아.
이렇게 청나라가 양모운동으로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광서제는 전쟁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 꼭두각시 황제에겐 이보다 더 근사한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한번 해볼 만한 조건이긴 하지. 결국 9월 17일 압록강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15 노트면) 느리긴 느리네 엄청. 일본 배.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쵸, 여기도 다 서양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빠르고. 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청나라는 전함을 횡으로 줄을 세워서 거함으로 충격을 가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꽤 유용한 전술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술을 펼치면서 스피드와 속사포를 이용해서 청나라 해군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자랑하던 군함 5대가 침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죠. 한 척도. 빠른 배 못 이기더라고.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함대의 대참패였죠. 바로 이때 북양함대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북양대신이었던 이용장은 답답한 심정을 글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식 쾌속선을 주문하는데 우리 군은 창건 이후 단 한 척도 증강하지 못했다. 모두 신의 책임이다. 이원장은 신식 군함을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군함을 살 군비가 부족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 낼게요.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청나라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경비가 약 3,600만 냥이라고 보고됐는데 당시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은 8천에서 9천 냥 정도였으니까 서태후의 생일 파티 준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잡혔던 거죠. 한 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와. 개인이. 생일 파티에. 아니, 왜 내버려 두냐고요, 이런 사람을.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그 정도 썼으면. 보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 이 비용은 청일전쟁 이전에 20년 가까이 청나라가 해군을 증설하고 요새를 건설하는 등 해양 방어를 위해 쓴 돈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어요. 와. 아마 서태후의 생일 잔치가 없었더라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겠죠. 그쵸. 많은 이들은 서태후의 사치와 생일 잔치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전혀 틀린 얘기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축소한 생일 파티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이화원이 있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 여름 행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더 성대한 잔치를 열 계획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나마 축소해서 이 근교에 있는 여기에서 대충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또 뭘 잃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2억 3,150만 냥, 청나라 1년 예산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야 했죠. 아편 전쟁의 배상금에 비해 무려 15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갚아? 결국 청나라 재정은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 러시아, 독일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더 적극적으로 청나라에서 이권을 챙겨갔어요. 그리고 영국은 북양함대에 사령부가 있었던 유해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독일은 청도, 러시아는 여순을 차지하고 대규모의 군함과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저렇게 가져간 거구나. 네, 우리가 잘 아는 칭다오 맥주도 이때 손에 넣은 독일 회사가 만든 맥주예요. 어? 진짜요? 우와, 그건 몰랐다.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의 패배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서서히 몰락가던 이때 청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서태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퇴하고 있었죠. 즐겼겠죠. 양말도 갈아 신고. 아까 그 얘기도 해줬잖아. 이제 우리나라에 영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어. 여원으로 와, 여원으로. 글로벌 파티. 글로벌 파티. 아직은 글로벌 파티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에? 이때 청나라의 지식인들은 청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무술범법입니다. 넓은 법을 고쳐서 국력을 강하게 하자는 뜻이었죠. 광서제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치겠다는 청나라의 낡은 법에는 서태후의 수렴청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서제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죠. 네. 그렇지. 그렇다면 서태후는 어땠을까요? 빡치죠. 반대를 했겠죠. 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반발에 부딪힌 광서제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와. 황제인데? 황제인데? 권력은 자기한테 있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 광서제에겐 그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때 광서제와 그의 측근들이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만든 신식 군대의 수장을 맡고 있던 원색이었습니다. 과연 광서제는 원색이와 함께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발 좀 몰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네. 이제는. 광서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예? 배반하나요? 예, 정치가이기도 했던 원세계가 서태후와 광서제를 저울질하다가 서태후 끝내 편으로 왔구나. 서태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아유, 어떡해. 그리고 광서제의 쿠데타 계획을 전부 폭로해버립니다. 정말. 교수님, 그러면 이 광서제 쿠데타 소식을 듣고 서태후는 이제 막 분노가 폭발했겠네요. 당연하죠. 분노한 서태후는 황제로 앉힐 어린아이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광서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수렴청정을 이어갈 생각이었죠. 또 어린.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광서제의 폐위를 반대하고 나서요. 왜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나라가 서구식으로 바뀌면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청나라의 많은 관료와 지식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천자는 황제인데 황제를 태후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나라를 뒤흔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서태후는 서구 열강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광서제를 폐위시키는 대신에 자금성에 감금시키기로 합니다. 더 굴욕적이네. 그리고 함께 움직이던 지식인도 처형당하거나 피신하게 되면서 무술범법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죠.
광서제의 유폐 사건을 계기로 서태후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1인자인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서구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가능해? 서태후는 서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18세기부터 활동하던 비밀 종교 결사 조직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바로 의화단입니다. 의화단은 유교와 도교, 불교 등이 뒤섞여 있는 일종의 민간 종교 집단 또는 비밀 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세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주로 무술을 익히는 무술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애들도 있고 아기, 애기도 애기도 있네. 있는데? 포함돼 있네. 애기도. 이들의 훈련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서양의 무기였던 총은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칼과 창으로 무장한 채 훈련을 했어요. 아 100일 동안 권법을 익히고 주문을 달달 외우면 창과 칼에 찔려도 피가 나지 않으며 400일 동안 수련을 계속하면 하늘을 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다고요? 믿었습니다. 400일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400일 전에 다 내보냈나 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저들이 문제 아닌가 그냥? 의화단이 승상한 특별한 신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서태후? 서태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니야? 정답을 말씀하시죠. 정답. 서태후? 정답인가요? 지금 표정이 안 좋은. 오답입니다. 오답이죠? 예. 다행. 벌써 정답?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뭐 동물이에요? 뭐 아니면 사람인지 뭐 사람인지 뭐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금. 차, 금. 도자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용? 용? 오 용. 용? 용이요.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용 쓴다. 용이 아니라고? 이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잘 알만한 존재입니다. 저희 둘이 알만하다고요? 예. 무슨 전설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설에 나온 것 이야기인데. 같은데. 정답. 예, 손오공.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진짜? 손오공? 예, 의화단은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이 뒤섞여 있어갖고 여러 신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저팔계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토속 신앙이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좀 수상한 집단 같은데 이 서태후는 왜 의화단을 이용을 그렇죠. 했어요? 예, 수상해 보이죠. 네. 서태후와 의화단 모두 서양인을 신호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공공의 적이 쓰니까 이게 또 야. 의화단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었어요.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은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던 의화단은 청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고 서양을 멸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합니다. 바로 이때 의화단의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 베이징에 들어온 의화단은 서양인들을 눈에 닥치는 대로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의화단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그림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막 죽이네요. 야. 의화단은 교회와 외국인 거처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청나라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죽이거나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 여성들은 의화단에 의해
능욕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서양인들이, 자국민들이 막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우하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서양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서태후마저 우하단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1900년 6월 서구 열강은 연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에 모인 연합군들의 모습인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네요. 그렇죠. 열강의 이런 행보에 서태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서태후가 뭘 할 게 뭐가 있나요? 뭐 그래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걱정하거나 겁을 먹기는커녕 강경파의 부추김에 선전포고를 해요. 오. 하지만 텐진에 배치된 청나라 해군은 이들의 모습에 압도되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바로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잔혹하긴 했으나 특별한 전술이 없는 오합지졸이었던 의화단은 겁에 질려 그 세력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텐진을 함락하고 곧바로 수도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결국 8월 13일 서태후는 연합군의 손에 넘어간 베이징을 버리고 광서제를 데리고 시안으로 도주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북경, 베이징은 어떻게 됐나요? 아니, 끊임없이 연합군의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 서구 열강들은 자국민들이 당했던 것처럼 청나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참수형에 처해 목을 사정없이 베어놓은 후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구 세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은 사실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길 원하는 일종의 협박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01년 9월 7일 신축조약이 맺어지면서 이들을 간신히 베이징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축조약 주요 내용 1. 의화단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한다. 2. 청나라는 연합군 8개국에게 4억 5천만 양을 40년에 나눠 갚는다. 3. 외국군의 수도 주둔을 허용한다. 우선 연합군은 고위 관리 12명의 처벌을 요구했고요. 그 외에도 119명의 지방 관료들이 사형 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화단 그 사건 책임자가 서태후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 그 사형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서태후는 또 자기 책임을 쏙 빼놓고 다른 조건 다 허락 줬는데 그래서 아무런 처벌이 실제로 없었다고 해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대사관들의 아내들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려서 친분을 이렇게 쌓았대요. 그러면 자기도 좀 더 안전하고. 그 와중에 파티를. 그리고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 돈은 청나라의 5년 예산에 달하는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서태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태후는 청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웠고 권력에 대한 욕심 또한 한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시기에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힘없이 밀려난 상태로 목숨만 겨우 연명하다가 1908년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뭐 해본 것도 없이. 광서제 사망 당시 서태후의 독살로 인한 사망이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실제로 2008년 광서제의 시신을 확인할 결과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독살로 인한 사망이 사실로 밝혀졌죠. 물론 서태후가 독살을 명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광서제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서태후가 유력했거든요. 서태후는 광서제의 사망 직전 3살 박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황제로 임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지막 황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입니다. 푸이. 그러나 서태후도 선통제를 황제로 세우고 얼마 후 죽음을 맞고 맙니다. 서태후는 죽어서까지도 사치를 버리지 못했어요. 광서제의 장례 비용보다 서태후의 장례 비용이 3배가 더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고도 그거를 뭐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죽어서도 위세가 대단했던 거겠죠. 한간에는 장례 비용 대부분이 서태후와 함께 묻힌 비단옷과 보석에 사용됐고 도굴꾼들은 서태후의 무덤을 파헤쳐 보석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썩은 기둥이었던 서태후의 죽음 이후 청나라는 급격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청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청나라는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서태후의 권력을 향한 비뚤어진 욕심은 결국 나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그쵸. 결국 청나라를 몰락으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서태후의 일생과 청나라의 역사를 통해 권력은 어떻게 획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할 희대의 안녕.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서태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자세한 서태후의 내용을 지금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제국 그리고 청제국 이렇게 대제국으로 불렸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그 시작은 바로 차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차요? 네, 우리가 마시는 차. (1658년에) 런던의 한 신문에 꽤나 독특한 내용의 광고가 하나 실립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뭘 하는 광고일까요? 그 피터 씨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실래요? 아, 네,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excellent and by all physicians approved China drink, called by the Chinians cha, by other nations tea, alias tea, is sold at the Sultan's Head Coffee House in Sweeting's Rent by the Royal Exchange, London. 이런 얘기예요. 약간 의사들이. 의사들 네, 맞아요. 의사들이? 약으로 썼나요? 당시 차는요, 음료라기보단 동양에서 온 약간 매지컬한 되게 신비한 음료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정말 비쌌습니다. 당시 차 가격이요, 1파운드 무게 3파운드 16실링의 가격이었는데요. 그때 커피 가격과 비교해봐도 6배에서 한 10배 정도에 팔렸을 정도로 너무 비싸지. 진짜 사치품이네. 사치품이죠. 이렇게 동양에서 온 비싸고 신비로운 약으로 여겼던 차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음료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영국 왕실의 결혼이었죠. 1662년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포르투갈의 공주 브라간스의 캐서린과 결혼하면서 차를 먼저 접했던 그 캐서린 공주가 예물을 갖고 오면서 차를 대량으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예물로 차를 가져왔다는 거는 차가 그쵸. 진짜 고급스러운 그쵸. 선물이었다는 거네요. 예. 이후 왕비가 된 캐서린은 왕실의 각 거처를 윈저성 아니면 서머셋 하우스, 차를 즐길 수 있는 예쁜 티룸으로 이렇게 꾸밉니다. 티룸. 그래서 여러 귀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사치품을 좀 이렇게 소비하고 그걸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귀족들에게 차가 말 그대로 요즘에 취저라고 그러잖아요. 취향 저격이었던 취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족들이 즐기던 차가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계층, 더 밑에 있는 노동계층까지 퍼지게 돼서 말 그대로 영국의 국민 음료가 됩니다. 차가 이렇게 대중화되는 데는 영국에서 시작된 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영국의 공장과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낸 사건. 제 생각에 피터 씨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산업혁명 아니겠어요? Industrial Revolution. 맞습니다. 네,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죠. 사실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처음에 일하면서 마셨던 음료는요, 맥주였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영국뿐 아니라 유럽 많은 나라들의 수질이 아직 안 좋았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많이 걸렸어요. 아, 콜레라 같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 대신 맥주를 마셨어요. 아, 그러면 뭐 일하면서 신나겠네요. 그렇죠. 신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겼겠죠. 취하고 막. 맞아요. 그런데 항균 작용도 하고 카페인 덕분에 졸음도 방지해주는 차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또 차가 여러 번 우려 마실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경제적이기도 했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 사이에 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자, 이렇게 차는 누구나 즐기는 그야말로 영국 국민의 최애 음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영국인들이 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프를 통해 한번 살펴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1700년 경에 아, 단위가 톤이네, 톤. 네, 맞습니다. 1700년에 40톤 정도였던 차 수입량이 100년이 지난 1790년에 이르면 약 9,300톤이 훨씬 넘게 와. 수입을 하게 됩니다. 200배가 넘게 증가했네요. 맞아요. 정말 이 90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차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1790년의 경우 영국의 차 소비량은 7,300톤 정도인데 이걸 당시 영국 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1년에 한 357잔 정도를 마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매일 한 잔씩. 그러니까 거의 영국 사람들이 모두가 매일 하루에 한 잔은 차를 마셨다는 대단하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피터 씨, 영국 사람들 차를 얼마나 솔직히 좋아하세요? 그 축구 좋아하잖아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전반전 끝날 때 그 전략 소비량이 엄청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전력이? 네, 왜냐하면 그때 다 전자 그 주전자를 켜서 차 한 잔 만드는 거예요. 아, 축구 보면서도 차를 마셔요? 네네. 뭐 드라마, 인기 드라마도 그 커머셜 광고 나올 때 그때도 팍 올라가요, 그 양요. 그래서 영국 영어 중에 fancy a cup라고 해요. fancy는 뭘 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 cup는 cup of tea 줄여서. 그래서 cup of tea 마실래? 우리나라의 인사말로 밥 먹었니? 하는 것처럼 차 마셨니? 맞아요. 하는 거네요. 약간 영국에서 한 잔 할래? 근데 그거는 술 아니고 영국에는 차예요. 네, 그 정도로 인기 많아요. 자, 이렇게 영국인들의 차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기가 온다고요? 영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 너무 쉽죠. 차가 저 당시엔 비쌌잖아요. 근데 하도 저렇게 많이 수입을 해서 먹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역사적인 마인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게 생각합니다. 지원 씨는 눈치가 더 이렇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뭐 장학 퀴즈 나왔어? 아니 누가 몰라서 안 맞추냐고. 또 아는 게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그래서 자국에서 차가 안 세레머니 해야죠, 나니까. 세레머니. 맞아요. 네. 자, 영국이 춥잖아요.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사실은 영국은 차가 나기가 좋은 땅이 아니죠. 차를 영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전량 수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 그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대부분의 차를 한 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겠죠? 중국,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차를 수입해 왔는데 영국도 청나라에 그럼 좀 뭔가를 이렇게 좀 팔아야지
수지 타산이 맞고 이익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무역 적자를 보는 상황이 초래됐고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자, 그럼 차 때문에 무역 적자 문제에 시달렸던 당시 영국이란 나라의 위상은 어땠는가? 당시는 영국이 정말 황금기가 시작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영국이 유독 청나라를 상대로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영국의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상품들은 차를 포함해서 비단, 도자기 같은 값이 많이 나가는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그런 영국은 뭘 팔았을까요? 산업혁명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만든 옷 같은 거? 맞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명공업이 되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면제품 그리고 또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뭐 시계나 아니면 여러 또 장난감 영국이 청나라에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고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좀? 그래도 차나 도자기 같은 고가의 상품에 비해서 훨씬 저렴했죠. 그렇지. 시계가? 만약 지금 그 차시는 그런 시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시계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 중국인들은 못 사요. 거의 다 궁정 황제나 귀족 집안은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널리 대중에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었던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상류층은 주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중하류층은 면이나 배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이 대부분이 청나라에서 이미 생산되는 제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파는 제품은 그렇게 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강요하면 강매잖아요. 사기 싫은데 그거를 굳이 사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원 씨 말이 맞는데 당시 대유럽 무역 그리고 대아메리카 무역은 흑자거나 적자가 있어도 미비했는데 아시아 무역만 2배에서 3배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차가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차가 영국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9%. 그 단일 품목이 9%를 차지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또 아시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무역 적자로 인해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악재가 됐던 거는 바로 청나라는 이 광저우라는 항구 하나 개방하는 거 말고는 시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광저우 체제라고 부르죠. 영국은 점점 이때쯤이면 자유무역이 중요한 무역의 원리로 자리 잡혀가고 있었는데요. 청나라는 광저우라는 특정 지역, 그리고 거기서도 서양인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는 그런 특정 상인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문은 이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았죠. 사실 그동안 영국은 청나라의 무역을 위해 여러 차례 문을 계속해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792년 9월이었습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3세가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당시 단장은 외교관인 조지 맥카튼이었고 메카틴이에요? 네. 그 비틀즈의 맥카트니 말고 예. 근데 참 청나라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이들은 출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 1793년 8월에나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긴 여정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해피림은 이때 황제가 열하라는 지역으로 맞아. 피서를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한 달이나 만리장성을 넘어서 어렵게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청나라 황제를 만나나 보다 했는데 관문이 하나가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 또 맞출 것 같은데. 아, 자꾸 맞히면 저도 좀 자, 청나라가 영국 사절단에게 요구한 이것이 문제가 돼서 황제를 바로 만날 수 없었다. 무엇이었을까요? 야, 나 이거 아는다. 이거 봤는데. 아, 뭐였지? 정답. 네, 혜성 씨. 황제를 만나기 전에 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 아, 조공을 좀 바쳐야 황제를 만날 수 있다. 그쵸. 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게 동양적인 그런 배경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영국이어서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청나라가 영국 사절단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 용무단정이에요. 변발을 하지 않아서. 황비용처럼 변발을 하지 않아서 너무 영화를 오답이죠.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오답입니다. 만날 수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것 때문에 만남이 성사가 어려웠던 조건이 거죠. 안 맞춰져서.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양국의 중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혹시 예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만 더. 이렇게 정답 정답 외치고 하세요. 네, 정답 안 외치면 이거 위험해요. 정답. 동혜영 씨. 청나라가 영국 사절단에게 무릎 꿇고 네. 황제한테 예배하는 식으로 예. 예절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청나라식 인사법 삼괴구 고두례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거 네. 우리나라 인조도 병자호란 때 이마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막 맞아요, 찌를 정도로 맞아요. 인사하라고 했던 예,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대청국과 조선은 군신의 맹약을 맺었으니 삼배구 고두를 행하라. 삼괴구 고두례는 황제를 만났을 때 무릎을 3회 꿇고 그때마다 3회씩 머리를 바닥에 닿도록 숙이는 인사법인데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그럼 영국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했겠는데요? 그쵸. 당연히? 신한테 저런 영국 거. 하면은 자존심이 지금 하늘을 맞아. 치솟고 있는 네. 지금 영국 대제국 시대에서 지금 청나라 황제한테 절하라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추측해 주셨어요. 맥카트니는 처음에 당연하게 이 인사를 거절하죠. 그리고 뭘 역제안을 하냐면 바로 청나라 고관도 영국 국왕의 초상화 앞에서 삼괴구 고두례를 하면 나도 하겠다. 야, 자존심 싸움이네. 자존심 싸움이네. 이상한 며칠간 이 문제로 옥신각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영국 국왕에게 신하가 하듯이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청나라 황제 건융제고요. 여기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맥카트니 사람이 씨? 바로 맥카튼입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청나라 황제를 만나서 마침내 영국의 요구를 담은 국왕 조지 3세의 친서를 전달할 수가 있었죠. 영국의 요구사항은 지금 열고 있는 광조 말고 다른 항구를 좀 열어달라. 그리고 여러 영국의 상품을 소개하고 청나라의 그 상품을 파는 것이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미 또 인사 문제로 뭐 자존심 싸움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줬을 것 같아요. 청나라 황제도 여기 답시를 보냅니다. 야, 자, 그럼 뭐라고 답시를 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조의 위대한 덕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꿰뚫고 있으며 모든 나라의 왕들이 땅과 바다를 통해 그들의 귀한 공물을 바친다. 너희 대사가 보았듯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예, 바로 이렇게 청나라 황제가 단칼에 단호박으로 영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랜 시간 공들인 청나라 황제와의 만남은 실패로 끝나버렸죠. 815년엔 에머스트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청나라로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 3개국 고들의 문제로 베이징에 이때는 입성도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834년에는 무역 감독관인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광저우 입항이 거부되자 두 척의 전함으로 공격해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청나라와 영국은 왜 이렇게 번번이 충돌을 했을까? 두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게. 사실 두 나라의 세계관의 차이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국제사회가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또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으면 모두 대등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무역을 하려 했지만 청나라가 보기에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는 이제 청나라, 중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마치 태양 주변으로 위성이 돌듯이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 거죠. 즉 조공국들이 있는 거죠. 조공국들. 그리고 조공체제에 들어오려는 외부 침입자들, 외부 오랑캐가 있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외부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빼고는 다 오랑캐라고 그렇게 생각을 봤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을 조공 무역을 요청하러 이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맺거나 또 나라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영국이 이렇게 계속되는 굴욕에도 이렇게까지 청나라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당시 청나라가 가진 시장성, 즉 시장으로서의 가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앵거스 메디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을 지금 환산하면요, 약 33% 정도였다고 해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요? 예. 더 놀라운 건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 GDP가 약 27% 정도였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거의 그 당시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었네요. 그렇죠. 지금의 뭐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치를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청나라는 당시 인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830년경의 인구가 이미 4억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과 소비 인구를 갖춘 청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도 그러지 않나? 그 뭐 핸드폰 같은 거 자국 미니만 다 써도 세계 판매 1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중국에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15억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성공 이후에 명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면직물의 수출이 아주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영국과 청나라의 거래량도 적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또 파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차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수출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 생각을 갑자기 왜 하게 됐지?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도 사용됐어요. 약국에도 살 수 있고 아기들 잠자는 데도 다 먹었대요. 네, 옛날에. 그런 아기가?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관의 집에, 귀족의 집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 제일 먼저 차와 함께 아편을 대접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아편 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상인들은 아니겠어요? 그쵸? 동인도 회사? 맞습니다. 뭐 어디요?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뭐예요? 역시 민간 제가 기업 몇 달 만에 뵀는데 너무나 많이 정말 역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1600년에 영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가를 내준 무역 회사였습니다. 초기에는 향신료, 설탕, 면직물 등의 품목으로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식민지에 직접 농장도 만들고 나중에는 사실상 식민지로 다스리기도 하죠. 사실 회사지만 영국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정말 거의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바로 동인도 회사에게 닥친 재정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부채를 충당하려 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밀 수출이었습니다. 직접 못 파니까 이제 밀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직접 밀 수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국인 사무역상들에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사무역상들이 청나라 연안까지 가서 거기서 청나라 밀수업자들을 만나서 아편을 파는 거죠. 그리고 밀수업자들이 들고 광조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당시 인도 파트라에는 아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편 원료를 반죽하는 것에서부터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 건조시키는 과정까지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위도도 높이 있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편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한 거죠. 네, 이런 방식을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삼각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아, 거꾸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19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요, 동인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과 거의 동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왜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청나라에 몰래 아편을 팔았던 영국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청나라의 아편 판매를 강제하는 상인. 총인가? 네,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또 오피움이네, 왼쪽에는 오피움. 오피움, 아편을 들고 있죠. 이 그림은 미국 신문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국 상인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이 강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청나라 사람이죠. 영국의 청나라를 향한 횡포를 나중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국이 하는 아편 판매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당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청나라로 수입됐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야, 톤이야 이것도. 자,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요, 청나라로 수출된 아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아편 수출이 아주 급증하게 되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서요, 청나라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적자로 바뀌게 되죠. 청나라가 당시 수입했던 물품의 약 57% 정도가 아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편인 거네요. 그렇죠. 아편 하나로 청나라가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영국은 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 차 수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영국은 결국 이렇게 무역 적자 문제를 바로 아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청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청나라는 나라 전체가 아편에 잠식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말라요, 거예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노숙하듯이.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진 속 모습은 그냥 뭐 세상 다 살았네요. 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그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그 아편은 진짜 망국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망하는 거죠. 네. 사람 이육도 없고 네. 군대도 아마 다 필 거예요. 그럼 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청나라 아편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편에 빠진 관리들은 일손을 놓고 누워서 지내는데 바빴죠. 서민들도 청나라 말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러 거의 어렵게 베이징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편 중독 증상 때문에 시험을 치르다 쓰러지거나 심지어 시험을 치르다 죽는 경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편은 중국 남쪽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계층까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